네, 10분이라는 다소 짧은 연사님들의 개인 발표를 통해 좀 더 알고 싶었던 점, 궁금했던 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화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청년 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연사님들께서 서로 소통하며 e스포츠 산업과 온라인 게임 문화에 대해 의견 나누셨다면 이제는 청중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여 알려주시면 질문자 명단에 추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카메라 화면이 올라오면은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사전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이제 손들기 기능을 줌 안에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분 연사님들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노인복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의 어떤 효용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게임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김초롱 연사님께서 청소년 우울을 낮추는데 그 게임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노인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개발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즘의 게임이 굉장히 다른 점은 가상현실을 사용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상상해 봤을 때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은 예를 들면 이제 뭐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뭐 배우자를 사별해서 홀로 된 노인들이 이런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외로움이 좀 줄어들고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런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현실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어떤 실망감이랄까? 어떤 신기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죽은 사람의 어떤 모습이랑 이런 목소리를 해가지고 한 그런 것들도 외국에서 개발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겐 좋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그런 결핍이랄까 이런 걸 더 깨닫게 되는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뭐 저희 참여한 다른 연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노인복지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했었고, 이제 뭐 젊은 층이나 아까 뭐 그 어린이들 뭐 우울증 관련 등에서도 게임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노년들을 위한 노년층을 위해서 게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는지, 뭐 어떤 연구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첫 번째 질문으로 해주신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가상현실이 그런 부분에서 활용이 됐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와, 네. 저희 청중분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일단 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저희가 해준다라는 느낌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는 건 이게 있어요, 아니면 이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너무 막 이렇게 부담 느끼지 않고 좀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질문 관련해 가지고 혹시 뭐 이야기 해볼 만하다 아니면 할 게 있다면 없나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우선은 이제 노년층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저는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가 지금 93살이시거든요. 굉장히 좀 연로하신데 요즘 할머니 이제 취미와 저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 보시는 거랑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노년층이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IT를 기반으로 한 게임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앞으로도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를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나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는 게 아직은 좀 필요한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년이 됐을 때쯤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없이 그런 어떤 진입 장벽 없이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좀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요즘 어르신들이 또 뭐 많이 하시면은 치매 예방에 의사들이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사실은 화투인데, 화투 자체도 사실은 게임으로 핸드폰으로 혹은 PC를 통해서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 많이 다니는 그 PC방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구석에서 화투나 카드놀이나 이런 거 하면 놀고 계시는 그 중장년층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다,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걸 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좀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 싶고, 그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참 뭐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기는 한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그 김영섭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임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했을 때도 똑같다. 혹은 게임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적용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거를 똑같이 가져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로 돌아갔을 때 뭐 괴리감이라든지 박탈감이나 이런 거는 그런 어떤 가상현실이나 기술 혹은 게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이긴 하지만 당연히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게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디서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을 하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지만 집에 가면 허탈감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이런 비슷한 좀 큰 영역에서는 게임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전반적인 사회 문제라고 할까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깊게 고민을 안 해본 문제라서 이렇게 아주 명쾌한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하는 건 조금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저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님의 이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박교수라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아주 생소하면서도 그 말만 들었지 실제로 이런 강연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들어봐서 느끼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 아까 연사님 중에서 이게 꿈이고, 그렇지만 아직은 유일하게 4명 중에 취직을 아직 못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굉장히 폭발적이고 특히 코로나가 아주 여기에 기폭제 역할을 해서 앞으로도 이 대세로 흘러가는 거는 저변 확대는 확실히 될 것 같은데 그게 대세라면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문제 당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게임 산업 발전된 넥슨 같은 데가 15년 만에 그렇게 큰 거 보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아까도 1년 전체 저기도 다 소개를 하셨어. 거기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 플랫폼 문제입니다. 생태계 플랫폼 이제 구조 문제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K-팝이 유명하게 된 거는 기획사들이 그죠? 기획사들이 15년 사이에 급속하게 늘면서 그 후보군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가 지금 오늘의 15년 지나서 드디어 세계적인 K-팝이 된 거죠. 근데 지금 게임 산업 아까 소개하신 그 엄청난 자본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거 외에 이 인식이나 저변에 대한 확보가 안 돼서 거의 각계 전투로 아까도 예를 들면 동아리에서 1등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과연 이제 졸업을 하면 취직이 될 것인가. 근데 아까 프로게이머들은 극히 상위 최상위에 거의 0점 몇몇 프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부단히 개인적으로 연습하거나 동아리를 통해서 연습한 다음에 데뷔한 첫 세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만약에 취업 문제를 따지면 이게 저변을 확대하고 정착이 되려면 역시 체계적인 어떤 플랫폼이나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 문이 열려 있고 그거를 시험을 봐서 통과하든 아니면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하든 이런 것들이 저변이 확대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외에 아까 운도 되게 좋으시다고 표현한 거는 역설적으로 그런 게 안 됐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게임 산업 주도하는 그쪽에서 메이저 쪽에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지 개인 아닌 역량에 노력해서 그게 뚫어야 되는 건지 아까 교사 선생님도 얘기하실 때 애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안 되면은 포기시키겠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 비해서 실제로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노력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조금 답변하시기 용이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폭발적으로 이 어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들 아시게 됐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스템 혹은 플랫폼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걸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김영선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e스포츠 학과에서는 프로게이머 그리고 프로게이머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e스포츠 산업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프로 선수가 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서울대 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쉽사리 포기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열심히 해봐. 그리고 안 되면 우리 진로를 한번 변경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2학년 때부터 두 가지로 나눠주고 프로게이머 그리고 1인 그 미디어 즉 그래픽, 그 다음에 영상 편집, 컨텐츠, 그리고 마케팅 등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한 학생들의 인성과 윤리를 통해서 e스포츠 윤리, 심리 교과를 지금 만들고 있고, 학생들이 그러한 부분들까지 케어가 가능하도록 학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을 가지고 실력적으로 프로게이머가 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진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쨌든 좋아하는 게임을 가지고 2차적인 진로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뭐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질문하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너무 사실 중요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K-팝 같은 경우를 처음에 이제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K-팝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가 있었고 내부에서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폭발적으로 터지는 시점에 분명히 어떤 게 있었냐면, 국가적인 뭐 정책적인 게 됐든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가 됐으니, 뭐 굳이 제가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면 중장년층과 그런 어떤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힘을 실어줬고, 그게 웰메이드이기 때문에 지금은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산업적인 가치만 놓고 봤을 때도 대한민국 대표하는 콘텐츠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BTS, 뭐 다들 이제 BTS는 아실 것 같아서 BTS로 필두로 되는 K-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 그 산업 가치에 대해서 뭐 비용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돈의 경제 논리로 접근했을 때 게임 산업이 K-팝 산업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벌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수치를 정확히 외우지는 못해서 소개를 못해드리는데 관련된 연구도 있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그럼 필요할 거냐, 그런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한데, 거꾸로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사실 그런 플랫폼과 여러 가지 지원과 지지가 어떤 게 필요하냐 이전에 억압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게임을 어쨌든 일종의, 계속 저희가 좀 부정적인 그 워딩으로도 설명을 했던 도박물이라든지 안 좋은 측면을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그 산업 자체를 압박하는 정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국내에서 아주 크게 잘 성장하고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게임사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예 해외로 법인 이주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다 웰컴 하거든요. 너희 그렇게 세금 많이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쪽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줄게. 근데 아직까지도 국내는 그렇게 오히려 게임 산업 쪽으로 좀 억압하고 안 좋게 하는 정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실질적인 가치, 물론 거기서 생기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투자를 해서 뭐 청소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단점이나 이런 건 저희가 부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같이 해소할 건지 책임의식을 갖고 가져가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이거를 굉장히 가치 있는 산업이고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서로 이해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렉처 투어드 같은 자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거고, 하루빨리 이런 게 좀 많이 만들어져서 좀 더 체계화된 플랫폼과 시스템 안에서 좋은 길로 청년들이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좀 우리가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가 잡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아주 여유 있지는 않은 관계로 좀 타이트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연님의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재밌는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저는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재밌었고, 앞에 선생님들 말씀도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많이 배웠는데, 이제 두 가지 그냥 질문인데, 첫째는 이제 굉장히 이제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냥 심플한 질문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e스포츠에서 프로게이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을 프로게이머를 하는 것인가? 바둑 같은 경우는 프로 등단을 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 직업군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e스포츠에서 프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뭐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회에서 입성을 하는 게 프로게이머인가가 사실은 궁금했고요. 그건 이게 팩트의 문제고, 관련해서 e스포츠 게임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처음에 들었던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처음에 들었던 건데, 요즘은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게임이 어떤 특정 게임은 굉장히 오래 지속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건 사실은 이제 생명이 짧은 게 있을 것인데, 그럼 이 게임 업계에서 특히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사람들이 그럼 이게 어떤 그 자기가 선택한 게임에 따라서 본인의 약간의 그 직업의 수명이 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처음에 스타크래프트 했다가 어느 순간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리니지를 했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은 아까 이제 금방 그 빗돌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공부를 좀 하다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한국의 컨텐츠 산업을 얘기해서 다들 우리는 이제 막 K-팝, K-무비, K-드라마를 하는데,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을 보면 사실은 3분의 2 이상이 사실은 게임이더라고요. 컨텐츠 산업에서.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고,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한단 말인가 일단 굉장히 놀랐는데, 동시에 지금 얼마 전에 들은 이제 뉴스로는 사실 또 중국 게임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동시에 이전에는 PC 베이스라면 지금 모바일로 사실은 환경이 변하면서 게임 업체 산업 자체 사실 굉장히 전환기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근데 중국에 이제 물론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시장 마켓쉐어를 늘리고 이익을 얻었지만, 사실 지금은 중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게임 산업이 직면한 뭐 국내 아니면 국외적인 도전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PC 베이스에서 모바일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되게 그 부담스럽고 조금 당황스러워하실 수도 있는 깊이 있는 질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뜻 좀 말을 못 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뭔가 제가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뭐 혹시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직접 종사하시는 빗돌님에 비해서 저는 자세한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e스포츠에서의 프로 선수란 약간 K-팝이라는 필드에서의 아이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연봉도 가장 높고 가장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는 직군이고, 그리고 또 그 게임의 수명에 따라서 프로게이머의 직업 수명도 달라지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애초에 프로게이머의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프로게이머들이 고등학생 때 데뷔를 하고 입단이나 숙소 생활을 통해 데뷔를 하고 대부분 20대 중후반에 은퇴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게임의 수명이 다 달았다면 자주 프로게임 선수들이 다른 게임의 프로 선수로 이렇게 옮기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봤었습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또 제가 그러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게이머의 그럼 정의가 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출발을 하면 크게는 두 가지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건데, 이 답변해드리기 이전에 구조적으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 건, e스포츠라는 워드 하나에 저희가 이 게임을 가지고 진행되는 대회들과 프로게이머라는 거를 묶어서 넣어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놓고 봤을 땐 야구와 축구와 농구, 배구 같이 다른 종목은 다른 생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게이머에 대한 뭐 규정이나 어떤 게 프로게이머냐라고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뭐 대한축구협회다 이런 게 있냐라고 하면, 한국 e스포츠 협회가 있기는 있지만 말씀드렸던 종목의 다양성 때문에
어떤 그 획일화되고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은 프로게이머다 아니다라는 거를 규정하는 게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어려운 상태이고 일종의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추상적인 개념에서의 기준은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자 혹은 그걸 넘어서 소속된 팀, 저희가 스포츠로 따지면 구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구단에 속해서 정해진 연봉을 받으면서 그 게임을 플레이를 하는 자, 크게는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프로게이머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젊은 친구들이 좀 자라다 보니까 그 좀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당연히 저희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종목의 시장이 아주 많이 활성화되거나 장기 지속이 안 될 경우에는 종목을 이전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한 뭐 5, 6년 전만 하더라도 프로게이머를 하겠다는 친구들을 말렸었어요. 생명력이 너무 짧다라는 부분 때문에. 근데 그 짧은 시간에서도 세상이 바뀐 게, 그 프로게임 경험을 통해서 종목을 바뀌는 선택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얻은 자기의 어떤 그 경험과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혹은 그 경제적인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통해서 2차, 3차로 본인들이 직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이 엄청나게 많아진 세상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크리에이터 라고 표현을 하는, 프로게임 경험에서 가져갔던 어떤 인기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크리에이터 같은 걸로 활동을 하면서 또 정말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게임사에서 프로게이머 출신들을 데려가기도 해요. 그들의 게임에 대한 그 아주 높은 이해도를 본인들이 좋은 게임을 만들어내는데 녹여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2차, 3차 직업이 열렸기 때문에 뭐 종목에 따라서 뭐 운명이 조금 바뀐다 이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이 아까 질문과 이어지기도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 예시를 드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중국, 일단 그 나라에서 게임 산업을 엄청나게 많이 밀어줬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중국 게임 시장 자체가 그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중국 쪽에서 해외 게임이 중국 내에 서비스되는 권한 자체를 막았다가 풀었다가 막았다가 풀었다 하는 그 뭐 판호 정책이라고 있는데, 요거 관련된 거를 진행을 하면서 국산 게임이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가 진출이 막히거나 이래가지고 뭐 회사들이 휘청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었고,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딜레이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뭐 정말 너무 예민한 표현에 특유의 다른 걸 본인들 최적화시켜서 가져오기 만들기 좀 유화시켜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게임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자기네가 서비스를 때려버리고 그 국가 지원과 나라의 스케일을 통해서 물량 공세를 해버려서 원조 게임을 오히려 잡아먹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좀 더 뭐 밀어주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걸 보호해주고 이런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도 생겨야 대한민국 게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과 아까 질문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모바일과 PC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은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제가 쉽습니다. 누르면 바로 돈을 쓸 수 있고, PC는 돈을 쓰기 어려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바일 플랫폼의 매출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국내 게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이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좀 쏠렸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게, 중국이나 아니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게 뭐냐면, IT 인프라 자체가 거기는 국내보다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PC를 모든 집에 보유하고 있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는 PC가 없어. 그러면 가볍게 핸드폰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더 유행을 하고 그 시장이 커지는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답변을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죄송합니다. 좀 빠르게 좀 하다 보니까. 네, 질문 다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안서원님. 네. 저는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전에 이제 어떤 기사를 봤었는데, 이제 프로게이머가 게임을 할 때 이제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과 일반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약간 쾌락
성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게임을 한다고 하면 프로게이머들은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두엽 부분이 많이 더 활성화가 된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 김형섭 이제 선생님 말씀도 이제 프로게이머와 이제 그냥 일반 그 게이머 이렇게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구분이 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프로게이머가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e스포츠 학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e스포츠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학생들에게 게임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게임을 하기 전에 손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긴장을 먼저 풀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는 이동 속도가 얼마인지 스킬 쿨타임은 몇 초인지 그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게임 플레이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적응이 되고 그 캐릭터의 숙달 그리고 숙련도가 높아지게 되면 팀 게임을 알려주는데 그 팀 게임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5명이서 화합을 이뤄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팀워크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간에 어떻게 학생들과 또는 같은 팀원들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브리핑을 하고 오더를 내려야 되는지 그리고 또는 그 오더가 어떤 학생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그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단어, 생소하실 수 있는 표현, 저희는 다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청중 여러분께서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 좀 많이 섞여가지고 조금만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야구라 치면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너 재밌으니까 공 많이 던져 많이 쳐봐가 아니잖아요. 야구 공이 있으면 이거를 내가 손을 갖다가 파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공이 이렇게 다르게 나간다라는 기초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게임을 단순히 즐기게 놔두고 그걸 통해서 많이 하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지식들을 단계에 거쳐서 하나하나 공부하고 진짜 그것도 공부입니다. 외우고 그 다음에 실전을 해보는 단계 그런 커리큘럼들이 잘 짜여져 있어요. 이런 학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데미 같은 학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그 종목과 장르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그 교육 과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이태환님 한번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경제학자고요. 먼저 제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경제학자로서 생각하고 있던 거 한 가지만 공유를 하고 아주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슈가 안 된 것은 게임하고 폭력이나 범죄 얘기까지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뭐 도박, 중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주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총기 난사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알고 보니 굉장히 평소에 폭력적인 게임을 많이 했다더라. 이러고 나면 바로 나오는 여론이 폭력적인 게임은 금지해야 된다, 셧다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저는 통계를 많이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남성이 8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한국 남자는 80%의 확률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냐? 아니죠. 이거 틀린 거는 누구나 아는데 사실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폭력적인 게임을 했다고 해서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높은 확률로 범죄를 저지르느냐는 거는 정확히 같은 논리로 틀린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주말마다 제 중학생 딸아이하고 보통 퍼즐 게임을 하나씩 하고 전에는 더 룸 같은 걸 하다가 요즘은 Forgotten N이란 걸 하고 있는데 혹시 추천할 거 있으시면 한두 개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학생인 딸 아이와 함께 할 만한 네, 게임을 좀 추천해 달라. 이거는 초롱님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제가 즐기는 게임이 보통 이제 혼자 즐기는 게임이어서 아마도 좀 새로운 기기를 접하시는 거나 아니면 새로운 뭐 기술력일 그런 걸 경험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저는 이제 VR 기기 같은 거를 사서 자녀분들과 같이 체험하시면은 VR 기기 특성상 좀 오래 플레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좀 몰입해서 할 수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좀 자주 쓰일 기술이기 때문에 좀 뭐 미래 전망 측면에서 교육적으로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게임을 매개체로 이제 아예 트렌드 자체를 같이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아예 다른 관점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가장 유행하고 또래 친구들이 많이 즐기고 인기 있는 게임을 같이 즐기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뭐 딥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뭐 폭력적인 게임이 그 사람의 폭력적인 성향을 키우고 사건이 발생하는데 인과관계가 있는 거냐에 대한 관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근본적으로는 그거는 그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또래의 사회문화적과 어떤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아이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시간을 들이고 있고 또래들과 많은 문화를 공유하는 그 게임을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 여기서 즐기고 있고 거기서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게임이 추구하는 바가 뭐고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우리 어른들이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소통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장점만 있는 좋은 게임을 찾아서 자녀와 같이 즐기는 것도 굉장히 뭐 좋은 거겠지만 장점 단점이 혼재하더라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올려가면서 하게 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딸아이한테 친구들은 어떤 게임하고 뭐 친구들이랑 할 때는 어떤 게임하니, 뭘 좋아하니, 혹은 뭐 좋아하는 프로게이머가 있니, 뭐 이런 주제로부터 출발을 해서 거기 안에 직접 이렇게 들어가 보시는 걸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오늘 그 주어진 시간이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대면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슬슬 오늘 렉처 투어도 이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그러면 좀 한 분씩 마무리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씩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연사님부터 그러면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 시험 기간에 게임하는 거 본인도 걱정하고 있어요. 아, 게임하다가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학생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생들에게 좋은,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집에서, 가정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주신 한국고등교육재단에 감사드리고, 누구에게는 게임이 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학생이니까 게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님 감사합니다. 네, 님도. 네, 제가 지금까지 그동안 이런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은 해왔는데 막상 이런 자리에서 직접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랑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들어보니까 아직도 좀 채워나갈 부분이 되게 많고 좀 지속적으로 좀 이런 소통하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직업상 어쨌든 최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학부모님들이나 어른분들이 직접 저한테 여러 가지를 뭐 질문하시거나 고민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 관련된 강연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 정말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면 한 아버님이 실제 그 프로게이머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경기장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아들이 꿈이 프로게이머다라는 걸로 시작되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만남과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질문의 워딩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보통은 그렇게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가볍게 접근하시는 거긴 하지만, 아, 우리 아들이 프로게이머 한다고 한다는데 이거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란다는 워딩에 포함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말려야 돼? 아니면 어떻게 얘한테 뭐 현실을 알게 해줘야 돼? 이런 부정적인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이 쓰신 워딩은 그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라는 거였어요. 이 친구가 진짜로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그거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는
교육하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장점 있으면 더 살릴 수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통이 이 게임이라는 그 문화 안에서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또 마련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를 대표해서 모든 이런 게임을 좋아하고 여기에 몸을 담그고 있는 청년들과 직군의 많은 이들이 정말 감사함을 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